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주엽 신부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영성과 심리 관련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DNA, 성공의 유전자에는 켈트 교회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켈트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해 본 다음에 그것이 성공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켈트 교회는 성직자의 위계서열이나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계급제도와 같은 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다만 수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인품의 고매함이나 영성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영향력, 권위 같은 것만 있었다고 하죠. 로마에 비하면 훨씬 평등주의 공동체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켈트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들, 천주교나 정교회, 성공회 중에서 오직 성공회만이 여성 사제를 배출하고 있는 모습도 제 눈에는 이러한 켈트교회 유전자의 발현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4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상실한 신약 성서의 공동체 교회의 면모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켈트교회는 서방 그리스도교의 로마화 혹은 라틴어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대교회의 면모를 간직한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켈트교회는 수도원이 곧 교회였고요. 수도원장이 곧 주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수도원 영성이란 켈트교회의 그냥 한 가지 특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켈트교회의 가장 핵심인 특성, 가장 으뜸가는 특성, 영어로 A가 아니라 the feature이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켈트 교회의 이 수도원 중심성은 훗날 성공회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도 여타 개신교 교회들과는 달리 수도원 운동을 촉발시키는 데서도 그 DNA 발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16세기 성공의 종교 개혁 자체를 천주교의 어느 학자는 교회 전체가 준 수도원처럼 되려는 방향의 개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비록 휘트비 종교회의의 결정으로 잉글랜드 교회도 로마에 합병되고 로마화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 밑바탕에는 이 켈트 교회 유전자 소인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켈트 교회는 로마 교회와 선교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방식은 탑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통치자와 지배계급을 먼저 개정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포섭해가는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597년 잉글랜드 당시 켄트 왕국으로 건너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왕부터 개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어느 한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민들이나 지방 귀족들은 여전히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여전히 이교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신앙이 심층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왕이 이교도이거나 인근 이교도 왕에게 패하거나 하면 애초에 선교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개종시켰던 왕들이 죽고 나니까 당시 켄트 왕국 혹은 에섹스 왕국의 새 왕들은 이전의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죠. 노서무리아 왕국도 기껏 개종했지만 이웃 이교도 왕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이 지역 전체가 원래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지감, 이지고인 셈이죠. 반면 켈트 교회는 바텀업, 즉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민들의 삶에 파고드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본디 이들은 수도자들인지라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합니다. 보통 한 12명 정도가 함께 가서 선교했을 걸로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앵글로색슨족 마을 인근에 정착해서 먼저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로서 자신들의 기도와 예배 생활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수도원이 나중에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교회로 또 전환됩니다. 이 수도원이자 교회를 민스터라 부릅니다. 영국 여기저기 보면 무슨 민스터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 것은 다 그 흔적들이죠.
이 민스터는 점차 마을의 아픈 이들을 돌보는 병원 역할도 하고요. 마을의 주민과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구실도 하고 강당구실도 하고 또 농사법과 가축 기르는 법을 전수하는 그런 주민센터와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모두 주민과 아이들의 상담자, 멘토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스터는 점차 주민들 생활의 중심지가 되죠. 민스터는 우선 수도자들 자신의 수도원이면서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도서관, 병원이 되는 셈이죠. 사실 성 패트릭이나 성 콜럼반의 유럽 선교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유럽 대륙은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교 세계이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죠. 이 상황은 중세 때까지도 계속되어서 어느 학자는 중세의 신앙이란 결국 이교도 신앙이 알맹이이고 겉만 그리스도교인 신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복신앙에 물든 한국의 교회도 비슷한 평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수도원 중심의 켈트 선교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나눔의 집이나 여러 사회선교 기관들에서 벌이는 활동들은 민스터와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수도 생활이라는 중심이 실종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육신과 세속화는 다르죠. 우리가 그래도 쉽게 중심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켈트교의 또 하나 특징은 토착 문화를 포용한다는 점입니다.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켈트족을 선교할 때나 아일랜드 출신 성 콜룸바가 유럽의 수도원을 이식할 때 토착 문화를 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원래 이교도들이 갖고 있던 요정의 샘물을 그리스도 영생의 샘물로 재해석한다든지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거룩한 돌들을 그대로 예배의 제단이나 교회의 벽으로 삼는 식입니다. 이러한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교화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 성공의 강화성당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디 켈트인들은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논리보다는 상상력, 합리성보다는 감성, 시와 비논리성이 강한 종족이라고 하죠. 어느 학자는 성공의 영성을 한마디로 poetic imagination, 즉 시적 상상의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P.R. 톨킨의 반지의 제왕,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등은 모두 옛 켈트 신화에서 그 상상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적 감수성,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그 옛날에도 여성을 대등하게 인정했던 켈트교의 영성은 성경의 역사에서 수시로 발현된다고 봅니다. 시적인 글쓰기로 논문식 글쓰기에 익숙한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 케임브리지의 여성신학자 세러 코클리 등에서 저는 성공의 이러한 켈트 유전자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